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여자예요. 늦가기로 진로를 변경하여 뒤늦게 저의 꿈을 되찾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 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 동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면 트러블이라는 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의 동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성향이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났다기보다 그냥 저한테 자격지심도 심하고 심술보가 가득해서 저랑 늘 부딪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동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열이 올라서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더 길게 이야기 끌지 않고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와서 나 갑자기 더 공부한다고 하는 거 웃기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애도 있는 마당에 갑자기 내 욕심 내세워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 이상하지. 그냥 접는 게 낫겠어. 솔직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 욕심인가 싶어서 말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혼을 한 주부예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생물학 전공을 하였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의전원에 들어가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여러 가정사가 겹치는 바람에 공부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갇혀 공부를 중단하려 했었던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멋진 사람, 저희 남편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 나 우리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식이랑 남편 생각한다고 당신 꿈 접지 마. 그거 우리 위한 일 아니야. 나랑 서아 생각한다고 당신이 꿈 포기하면 우리가 좋겠어? 우리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은 거야. 남편이 저렇게까지 저를 지지해 주는 데는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둘을 기르시면서 고생만 하셨다고 했죠. 저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남편이 군부대에 있었을 때 시동생은 대학에 다닐 때 과로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를 자기 안에 신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남편이 나서서 제 꿈을 지지해 주는데 그런 저한테 태클을 거는 인간이 있었어요. 네, 그건 다름 아닌 저의 동서였죠. 형님은 공부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형님이 취직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공부하시게요?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굳이 일을 왜 하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 어머, 형님, 저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표정이 안 좋아지셨길래요. 그냥 남편의 지원을 받는 게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이지. 동서라는 작자는 꼭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동서한테 지지 않고 맞받아쳐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가 참 안쓰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긴 아무래도 동서 입장에서는 내가 부럽기도 하겠다.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네. 동서 앞에서 내가 굳이 우리 서아 아빠 지원받아서 공부한다는 얘기 하지 말걸.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기는 뭐가 무슨 말씀이야. 동서 지금 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결혼하고서 우리 서방님 하던 사업 삐끗해가지고 동서 혼자서 거의 외벌이나 다름없게 일하고 있잖아. 우리 그이도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그이 사업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형님 부러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형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시나 안타까워서. 아유,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앞으로는 내가 동서한테 남편 지원받아서 공부한다는 얘기 안 할게. 아유,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동서 상황도 모르고. 그랬어요. 동서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동생의 사업은 크게 기우뚱했었는데 그 뒤로 동서는 거의 외벌이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선의 부부 상황이 저렇기에 저는 동서가 저한테 왜 저렇게 틱틱거리고 시비를 거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동서가 저럴 때마다 저는 한마디도 꺾이지 않고 동서에게 늘 저런 말을 했는데 동서는 그럴 때마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댔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얼굴은 시뻘개진 상태로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기일날 동서의 그 높던 콧대가 팍 꺾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당신 정말 왜 이래? 엄마 기일날 이럴 거야? 왜 이러냐고. 뭐가 나봐. 어머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둘째 아드님은 왜 이 모양인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휴, 내가 그때 왜 이 인간이랑 사고를 쳐가지고서는. 지호 엄마, 당신 정말 이럴래? 왜 이래 정말. 동서는 어머님 기일날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렇게 꼬장을 부렸어요. 그 도도하고 잘난 의사가운을 벗어던지고 나니 그냥 고주망태 주정뱅이 중 한 명이었죠. 덥다면서 옷도 마구잡이로 걷어올리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네요. 뭐를 왜 이래야? 다 너 때문이잖아. 아주버님, 왜 아주버님 동생 관리를 못한 거예요? 왜? 어휴, 이 원수야. 당신도 아주버님처럼 나 서포트 해주면 좀 좋냐? 내가 당직까지 하고서 그 밤을 새우고서 여기까지 나와서 전까지 붙여야 되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형이랑 형수도 당신 보고 그냥 제사 올리는 시간에 맞춰오라고 한 거였잖아. 꾸역꾸역 형수한테 꼬투리 잡히기 싫다고 나온 거 당신이잖아. 내가 너 이렇게 뒤끝 부릴 줄 알았어. 그날 동서는 당직을 서고 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온 상황이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은 동서의 근무 스케줄을 그 전주에 듣고서 제사 올리는 시간에만 맞춰서 오라고 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말이에요. 음식 준비야 어쨌든 현재로서는 동서보다 덜 바쁜 제가 하면 되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는 굳이 밤을 새우고 자기가 와서는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면서 음식을 했었죠. 제가 정말로 괜찮으니 들어가서 좀 자고 있다가 나와 동서 너무 피곤해 보여 라고 해도 동서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따위로 싹퉁머리 없게 말하고 꾸역꾸역 일을 하더니만 결국에는 자기 혼자 짜증이란 짜증은 다 부리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마지막 경고야. 그만해. 당신 지금 엄청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술 깨고 나서 형이랑 형수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는 거야 정말.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나도 네 형수처럼 형님처럼 남편한테 서포트 팍팍 받고 살고 싶은데 아유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동생이 동서한테 홍군형을 냈지만 동서는 술에 취해 자기 남편한테 혼을 나도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되려 춥기가 더 올라온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고주망태가 되어갔죠. 결국 동서는 그날 시동생한테 엎혀서는 축 늘어진 채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서는 다음날 저희 부부한테 죄송하다며 짧은 사과 문자를 보내왔죠. 이 내용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서는 남한테 자기 약점 잡히는 거 싫어하고 뭐든지 완벽해야 하고 싶었고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 그게 저의 동서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참 끊임없이 저를 질투했어요. 하다못해 저희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신 그 상황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듯했죠. 어머, 형님 또 떨어지셨다면서요? 아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버님도 옆에서 같이 기운 빠지시겠네요. 어찌 보면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번번이 의사고시에 낙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또다시 낙방을 한 저의 소식을 시동생한테 전해 들은 것인지 동서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저렇게 약을 올리려 했어요.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남 못 되는 소식에 어쩌면 저렇게 재빠르게 반응을 하는 건가. 저는 도무지 동서가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동서,
동서도 알잖아. 우리 그이가 오히려 나보고 더 힘내라고 푸시하는 거. 우리 그이는 절대 기운 같은 거 안 빠져. 오히려 나보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하면서 우리 애 돌봐주실 선생님 구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던데? 아, 그래요? 하주버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뭐라 혼잣말을 하더니만 전화를 끊고는 또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걸 보니 잘못 눌린 걸 모르는 듯 했었죠.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동서가 주변 사람한테 하는 말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저라는 것을 알고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뭐야, 또 시험 떨어졌대? 그 정도면 그냥 공부에 소질 없는 거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친정아빠 간호한다는 것도 다 핑계지. 그렇지 않아? 그쪽 집 뭐 하는 집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굳이 직접 간호한다고 그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어. 어머머, 직접 간호를 한다고? 아니, 그 돈 뒀다가 다 뭐하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핑계 좋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버지 간호하느라 시험에 집중 못했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 내가 보기엔 그냥 핑계 대려고 자기 아빠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참 누구는 좋겠다. 시험 떨어져도 남편이 애 돌봐줄 선생 구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 인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랬어요. 제가 시험에 완벽히 매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몸이 편찮으신 친정아빠를 간호하는 일, 그리고 아이를 키워내는 일을 동시에 해왔기에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공부를 잠시 미루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공부를 중단했다가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저의 공부를 지지하고 밀어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라는 게 뒤에서 저딴 소리를 하다니 열이 받지 안 받겠어요? 저는 동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제 핸드폰에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 그 말을 다 녹음해 두었어요. 형님? 제가 아까는 전화를 잘못 눌렀었나 봐요. 괜히 쓸데없는 전화밖에 해드려서 일을 어쩌죠? 전화? 어머, 나도 몰랐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나 보다. 뭐 일하다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동서는 이야기 와중에 핸드폰 통화 버튼이 눌러져 제게 연결된 것을 알았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고는 이내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치미를 뚝 떼어주니 안심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제가 그것을 다 듣고 녹음했을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직한 채로 저는 동선의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동서는 모르는 살얼음판 식사 자리에서 저는 무심하게 툭 이야기를 던졌어요. 동서는 참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저요? 뭐 그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뜸 저런 말을 꺼낸 게 동서 입장에서는 꽤나 당황스러웠나 봐요. 저를 이야기를 하더니만 동서는 무슨 소리냐고 제게 의심의 눈초리를 품은 채 물어왔죠. 그래서 저는 제가 녹음했던 그 통화 내용을 그대로 틀어준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서방님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어? 우리 아버지 옆에 간병인 뒀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식사하시다 아버지가 흘리신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손대서 나 그 사람 고소하고 그 다음부터 내 부모 내가 모시는 거야. 동서 말대로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동서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봐. 형님, 지난번에는 저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로 동서가 내 뒤에서 저런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몰랐으면 그럼 동서가 저런 얘기하는 게 아무 잘못이 안 된다는 걸로 들리는데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 거야?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직접 간병하게 된 건 저희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나쁜 일 때문이었어요. 동서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간호하는 간병인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를 직접 간호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죠. 그 상황을 시동생 부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은 통화 내용을 들은 데다가 그 자리에서 동서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단단히 화가 났었어요. 쓴소리를 하더군요. 재수 씨, 상황을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 역시도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저희 안사람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실 시간에 재수 씨 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아이, 아주버님. 저 형님, 저게 통화 내용만 들으셔서 그런 거지? 저는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설마 제가 진심으로 그랬겠어요? 동서는 나를 정말 돌대가리로 보는 거야, 뭐야? 내가 의사국시 번번이 떨어진다고? 의사국시 떨어지는 거지 내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설마 하니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랑 진담으로 하는 말도 구분 못할까 봐. 동서, 입 조심해 앞으로. 나 그 말 하려고 오늘 부른 거야. 남편도 저도 동서한테 쏘아붙여댔죠.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남편한테 눈짓으로 여러 번 SOS 사인을 보냈는데도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옆구리를 쿡쿡 찔려가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은 사업 실패로 다시 재기하기 위해 저희 남편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간 상황이었어요. 동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이상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런 동서를 바라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서, 나한테 이런 훈계할 시간에 동서도 얼른 좀 나아져야지. 동서 연차면 페이닥터 연봉도 올라갈 때쯤 된 건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나한테 그만 관심 주고 그 관심 동서 스스로한테 줘. 형님, 듣자 하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초등학생 어린애도 아니고 오늘 무슨 저 훈계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아까 그렇다고 했잖아. 나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자리 마련한 거라니까. 나한테 관심 좀 그만 가지라고. 남한테 신경 쓰니까 동서 일이 잘 안 되잖아. 정작 필요한 데는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결국 동서는 저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 황급히 일어서서 나갔어요. 시동생 역시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 와이프 따라 나섰고 말이죠. 저 자리에서 당한 망신과 효과가 있었던 건지 동서는 그 뒤로 저한테 일절 태클을 안 걸기 시작했어요. 역시 개망신 당하고 나니 정신을 좀 차린 것이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동서는 자기 딴에 저에게 복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통화 녹음 사건이 있고 한 6개월 지났을까요? 한동안 잠잠하던 동서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지난번 일은 미안했다면서 말이에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형님한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래저래 다 부러웠거든요. 형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사일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도움 한 번 못 드리고 매번 질투만 했던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동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의전원 동기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에 있는 의사들과 인맥도 좀 쌓고 시험 팁 같은 것도 들으면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동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굽히고 들어오니 저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저 역시 윗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희 친정아빠도 편찮으신 상황인데 여기서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남은 가족은 내 형제들과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의 남편과 제 아이가 아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동선의 집에서 하는 그 의전원 동기 모임에 가기로 했죠. 제 입장에서는 동서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그걸 잡는다는 생각이었어요. 동서 말대로 가서 얼굴도 보고 이래저래 팁도 얻으면 저한테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까만 속도 모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모임 당일 저는 동선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상하다. 동서가 말한 시간보다 내가 빨리 온 것 같은데 안에 사람들이 벌써 와 있나 봐. 그래? 다들 부지런도 하네. 그래도 이왕 간 거 오늘 재수 씨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오해한 게 있으면 풀고 그래봐. 그래야지. 나도 그 생각으로 온 거야. 사실 뭐 시험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붙는 거고 실무 경험도 현장에 나가서야 내가 직접 깨닫고 하는 거니까. 일단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 이제 들어가 볼게. 남편은 동서가 그런 깊은 뜻으로 저를 초대했다는 것에 동서한테 마음이 좀 풀렸던 건지 동서네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라며 고급 와인까지 제게 챙겨서 들려보냈어요. 저렇게 통화로도 잘하고 오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약속 시간 전인데도 동선의 현관문 밖으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었죠. 저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차를 두고 쿵쾅쿵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동서가 문을 열었죠. 동서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니만 자그마한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형님, 정말 와주셨네요. 지금 다들 좀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 제가 형님 식기 챙기고 있을게요. 그러더니만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처럼 먼저 후다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동선의 직구조는 현관에서 들어와 복도를 지나야 거실이 펼쳐졌기에 저는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그 안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가 알아챌 수 있는 거라고는 동선의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렇게 동서를 뒤따라서 동선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간 동서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빨리빨리 안 와? 주인보다 늦게 오면 어떡해? 빨리 일해. 아니, 내가 일하는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라 무슨 상전을 모시는 것 같다니까? 아니, 오늘 우리 모임이 있어서 음식하는 아줌마 내가 불렀거든?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는 거 있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아유, 그래도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좀 늦으실 수도 있는 거지. 동서라는 것이 저한테 제대로 엿을 먹이더라고요. 솔직히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화도 나기 전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주 혼자서 쇼를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겼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걸요? 동서라는 인간이 하는 꼴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새어나오셨을 거예요. 현관에서 저에게 작게 이야기를 하고 후다닥 뛰어간 이유가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었다니 그저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대로 헛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려는데 그 순간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동서의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았고요. 그 뒤 모두 제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이사님,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사?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집에 일하러 온 도우미 아줌마라니까? 저도 동서의 동료들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들? 제가 이사요? 동서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물론 당황스러운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네요. 그런데 그때 동서의 동료들 중 한 명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님 정보를 먼저 받았어요. 위에서 먼저 새로 부임하시는 이사님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요. 병원에서 뵙기 전에 미리 얼굴 익혀두라고. 그런데 이런 데서 뵙게 되네요. 야, 너는 이사님이랑 아는 사이였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러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동서한테 묻는 동서의 동문들은 꽤나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동서 역시 자기 동문들의 반응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동서는 저를 가리키며 자기 동문들한테 재차 물었어요. 나야말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저 사람 알아 너희들?
얘가 정말 왜 이래? 야, 그걸 왜 몰라? 너 혹시 우리 오기 전에 뭐 술이라도 마셨어? 왜 이래 정말? 동서의 물음에 동서 동문들은 당연히 알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제야 뭔가가 떠올라 동서의 동문들에게 물었어요. 아, 혹시 한국병원 선생님들이세요? 라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동서는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아이고, 너희는 어째 이렇게 친자매처럼 닮았다니? 너희들 아빠들끼리 서로 그렇게 반박이처럼 닮아서 그런가? 너희도 꼭 쌍둥이 같다, 어? 그러니까 말이야. 쟤네들은 둘이서 있으면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까지 비슷해서 아주 혼란스럽다니까는. 저한테는 어릴 적부터 저와 정말 똑같이 생긴 친자매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사촌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사촌 언니가 이번에 그 병원, 동서도 근무하기로 된 그 병원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촌 언니의 아버지인 저한테는 큰아버지가 그 병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동서에게 굳이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 저희 사촌 언니가 병원 이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면 동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자기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엄청 여우짓 할 게 뻔해.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어머니 기일 때 그랬던 것처럼 술 먹고 찾아와서 주정이나 부리겠지. 하기야, 당신 말 틀린 것도 아니다. 그냥 두 사람 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지내자. 그게 낫겠어. 아유, 나는 그때 엄마 기일에 재수 씨 주정 부린 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곤해. 남편 역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말하지 않은 것이 백배 천배 좋은 생각이라는 건 확실했죠. 저랑 남편이 생각한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나요? 욕심 많고 질투 많고 명성에 미쳐있는 동서는 분명히 저 사실을 알았다가는 저한테 한 자리 달라고 떼쓰거나 분명 저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알랑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알고 있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동서가 저렇게 저를 엿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덤볐으니 저도 저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제가 한 선택은 정면 승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사촌 언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진도 보여주었죠. 사촌 언니의 사진을 마치 비장의 무기인 것처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 언니랑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죠? 혹시 이 사진 보신 거 맞으세요? 어머, 네, 맞아요. 아, 사촌 관계셨구나. 정말 너무 닮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뵙게 되네요. 제가 저리 묻자 동서의 동문들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쌍둥이인 줄 알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반갑다며 손을 덥석 잡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동서의 동문들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이사장의 사촌 동생인 저한테 저렇게 친근하게 대한 건 아닐까 싶네요. 그 와중에 동서는 형님 사촌 언니가 한국병원 이사라고요? 저런 말을 하면서 입을 쩍 벌린 채 깜짝 놀라 했어요.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간사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물먹이려 만든 자리에서 제 사촌 언니의 존재와 그 병원이 우리 집안과 관련이 깊다는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 얼굴은 말 그대로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색이 된 동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씩 웃어줬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희 동서가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온 자리였는데 사과가 아니었나 보네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서 자리에 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동서요? 송 선생님, 저거 오늘 실수 제대로 했다. 송 선생님, 그러면 아예 몰랐던 거야? 김 선생님도 알잖아요. 송 선생님이 자기 형님 허구헌에 씹어댔던 거. 그런데 사이가 좋았겠어? 지금 상황 보니까 송 선생 아주 제대로 물 먹었다. 그럼 선생님들은 식사 마저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희 사촌 언니 취임식 때 갈 거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봬요.
제가 저 말을 하고 집을 나서자 동서 집에 있던 동문들은 눈치를 보더니만 쭈뼛거리며 저를 따라 동서의 집을 나섰어요. 어머, 저희도 일이 바빠서 이만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아유, 그럼. 그럼 어디까지 가세요? 차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가시는 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야, 같이 나가. 형님 잠시만요. 형님? 동서라는 것 역시 자기 동문들 뒤로 쭈뼛쭈뼛 저를 따라 나서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의욕 넘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꼴이란 아주 볼만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원래 꿈이 연기자였거든요. 모르셨죠? 제가 그래서 형님한테 장난 좀 치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상황이 좀 제가 눈치가 없었죠. 동서가 저를 보고 형님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짓을 무마시키려 하자 동서의 동문들은 또다시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그런 동문들의 반응에 창피해하는 것 같았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송 선생 형님의 사촌 언니가 새로 오는 이사가 많은 거네. 송 선생 그럼 아까 자기 형님한테 왜 그런 거야? 송 선생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병원에 오겠다고 지금 난리인 마당에 송 선생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송 선생 완전 그런 것 같은데? 나 같아도 내 동서가 저 따위로 굴었으면 당장에 차단이지. 동서 동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동서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그 병원으로 넘어오려고 이미 그 병원을 찔러보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놓칠 제가 아니었죠. 동서, 우리 사촌원이 병원에 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나는 그것도 몰랐네. 네? 그게 일단 연봉이랑 이것저것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좀 정해지면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랬구나. 내가 동서한테 너무 무심했다. 그치? 동서는 나한테 이렇게나 늘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미안. 내가 오늘부터는 동서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할게. 오늘 가는 길에 우리 사촌 언니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야겠다. 얼굴을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동서의 동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매달리는 동서를 떨궈내고 그대로 매정하게 뒤돌아섰죠. 그렇게 제 차에 올라타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기를 들어 연락을 하였고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의 인생은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전화를 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시겠죠? 동서한테 저렇게 당한 마당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너무나 고구마 답답이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렇게 동서 내에서 한바탕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났을 때였어요. 형님, 형님 어쩌면 사람이 치사하게 이래요? 사적인 감정이 상하신 거라면 차라리 저한테 물을 끼얹던가 아니면 시원하게 뺨을 날리던가 하지. 왜 남의 앞길을 막아요, 막기는? 뭐가? 내가 언제 동서 앞길을 막았다는 거야? 동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동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저 난리를 쳤어요. 사실 동서가 저희 큰아버지 병원에 스카우트가 돼서 연봉 협상까지 하여 오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찍히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저희 사촌 언니한테 찍혀서 병원에 못 오게 된 것이었죠.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있었고 기대한 연봉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된 동서가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겠어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떽떽거리는 동서한테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뭐하러 동서한테 물을 끼얹고 뭐하러 내 손 더러워지게 동서 얼굴에 손을 대. 동서, 미안한데 나는 동서처럼 그렇게 쌍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렇게 자기 기분 뭐 같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식구를 잡일이나 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 그리고 명확히 말하면 내가 동서 앞길을 막은 건 아니지. 안 그래?
동서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좋은 의사였으면 우리 사촌 언니가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도 동서를 스카우트하지 않았겠어? 화를 낼 건 나한테 낼 게 아니라 동서 스스로한테 내야지.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너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의사 가운 한번 걸쳐보지도 못한 게 나한테 심술이야, 심술이. 제가 자기한테 하는 말에 오류가 없었다는 건 동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에 그 어떤 반박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겠죠. 그러더니만 동서는 내게 이를 부득부득 깔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빽빽 소리를 지르다가 악에 받쳐서 목소리를 덜덜 떨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그때 그 통화 내용도 녹음을 해두었어야 하는 건데 동서한테 굴욕을 남겨주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심술? 내가 무슨 심술을 부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봐. 심술 부리고 못되게 행동한 게 누군지. 느그긴 느그겠어, 너겠지. 내가 실력이 없다고? 말은 바로 해. 네가 인맥 써서 내 앞길을 막은 거지? 내가 아주 형님 해주니까 네가 진짜 뭐라도 되는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내가 했던 말 틀린 거 있어? 너 네 아빠 아픈 거 앞세워서 시험 낙방하는 거 방패막이 삼은 거잖아. 되지도 않은 돌대가리로 의사 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미안한데 네가 내 앞길 막은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 그래도 나는 현직 의사고 너는 그냥 의전원 다니는 나부랭이야. 동서는 저러면서 네가 의사가 될 것 같냐는 식으로 저에게 저주를 퍼붓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당시 성질 같아서는 당장에 쫓아가서 머리털을 다 뜯어놓고 싶고 똑같이 면전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주고 싶었으나 나는 저런 저급한 인간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대신 동서한테 쌓인 그 분노를 좋은 곳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말이에요. 아유, 당신 아직도 안 잤어.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 의사 되기 전에 몸이 먼저 상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나 당신이랑 우리 서아랑 우리 아빠 두고 아플 생각 없으니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지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건방진 동서를 생각하며 정말이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공부에 매진했어요. 딸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시간엔 거의 책만 붙들고 있었고요. 친정 아버지를 간호하면서도 코피 쏟아가며 공부를 했네요. 그 결과는 완벽했어요. 그렇게 이악 물고 공부를 하고 달려드니 늘 낙방하던 의사 국시에 붙게 되더라고요. 너도 참 대단해. 대단해. 기어코 그 의사 가운 입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언니.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언니도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했는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기집애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네가 그렇게 개무시했던 내가 얼마나 좋은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당당히 저희 사촌 언니가 있는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사촌 언니 병원을 골랐죠. 왜냐고요? 동서가 사촌 언니 병원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으니까요. 이제는 저도 뭐 동서고 뭐고 봐주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싹퉁머리 없게 나오는 동서한테 저도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저는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요즘에 병원 일이 바빠서 동서한테 통 연락도 못하고 지냈네. 잘 지내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동서 생각이 나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는데 한번 봐봐. 그리고 저는 저의 연봉 협상이 이뤄진 그날 동서한테 제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어요. 저는 정확히 들을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동서가 부들부들 떠는 숨소리를 말이에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애써 숨기려 드는 동서의 목소리는 덜덜 떨려왔어요. 아, 확실히 인맥이 좋기는 한가 봐요. 별 실력도 없는 아줌마한테 이 정도 연봉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와, 이래서 대한민국은 인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구나. 양심에 안 찔려요? 양심에? 내가 양심에 찔릴 게 어디 있어?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받는 연봉인데. 동서는 어떻게든 저를 이겨먹어 보겠다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시비를 걸자고 덤벼든 것이었겠죠. 저는 그런 동서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 이야기를 되받아쳤어요.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하, 이제 아주 막 나가자고 하네. 지금 나한테 너라고 한 거야? 그래, 너라고 했다. 막말로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데 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돌대가리에 실력 없는 의사는 내가 아니라 너 아니겠어? 이제는 그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니? 뭐라고? 뭐라고 개소리를 해대는 거야? 야, 너 미쳤어? 네가 뭐라도 되는 거 같지? 너 그거 한순간이야. 알아? 저는 약이 바짝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동서의 발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와, 그때 그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통쾌감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저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너무 억울했었나 봐요. 창피한 것도 모른 채 아주 끊임없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오기 위해 발악을 해댔죠. 절대로 안 되지. 내 사촌 동생인 너한테 싹퉁머리 어깨 굴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환자들한테 실수할 거거든. 의료사고? 그건 보나마나 뻔한 얘기야. 그 여자 우리 병원 들어오는 순간 병원 이미지만 떨어질 게 뻔해. 나는 절대 받을 생각 없어. 사촌 언니의 단호한 입장으로 인해 동서는 여전히 커트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했죠. 동서가 끊임없이 저희 병원으로 이직 시도를 하려 했던 게 동서가 근무했던 병원 내부에 돌았던 건지 동서는 그 병원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하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 병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병원 가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병원만 바라보며 진료도 제대로 안 보니 어떤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좋아하겠나요? 사촌 언니가 한 말이 딱 맞죠. 자기 욕심 부리는 의사는 환자한테 실수한다고 동서가 딱 그럴 인간이었어요. 그 얘기 들었지. 자기 동서 말이야. 저기 지방으로 내려간다더라. 기존에 있던 병원 원장이 단단히 화가 나서 서울이랑 경기도 쪽 병원에 싹 다 전화 돌렸었나 봐.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그 병원 원장 입김이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동서는 자기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는 저 멀리 다른 지방 병원의 페이닥터로 겨우 취직을 하게 되었죠. 시동생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남게 되었어요. 뭐 나랑 당신 때문에 자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 그 자식 하여간 어릴 때부터 남 탓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자식이었어. 괘씸한 자식. 나랑 당신이 그 자식 사업 다시 한번 살려보라고 빌려준 돈이 얼마인데 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다고 시동생도 결국은 동서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시동생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서운하다는 소리를 해댄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시동생 부부의 태도가 괘씸하다며 시동생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도와주고 지켜봐준 것을 사적인 감정 하나로 다 까먹은 시동생한테 단단히 화가 나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은 사업 자금으로 가져갔던 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우리가 더 여유가 있으니 도와주자, 그냥 준 돈으로 생각하자 하며 지냈는데 시동생 부부가 선을 넘기는 했었죠.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해외여행이고 외제차고 자해도 소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 괘씸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때는 가족에서 지금은 채무관계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동서 이름으로 입금되고 있는 걸 보면 시동생은 여전히 자기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는 여전히 외벌이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다 자업자득인 거죠. 동선의 부부는 자기네들이 자기들 인생 망친 거예요, 뭐. 동서는 지방 페이닥터로 내려가게 되면서 카톡도 탈퇴하고 SNS도 탈퇴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저한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숨어버린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동서, 그리고 가족 돈이라고 흥청망청 나몰라라 하고 써댄 시동생의 결말은 이렇게나 초라하고 씁쓸한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하고는 해요. 언제고 시동생이 정신을 차린다면 그때는 다시금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마음 고쳐 먹는다고 해도 인간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인간으로 돌아와 우리한테 손을 내민다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일이 있을까 싶어요. 개가 똥을 끊는다고 사람 본성 어디 안 가니 말이에요. 동선의 부부가 언젠가는 인간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저는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동서에게 한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